내년에 좋아하는 공부를 할 생각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입니다. 그래서인지 입시가 힘들어도 짜증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고 싶지만은 않거든요. 2012년 7월 14일 이영주 학생. 음악 추천은 김지혜 학생, 이적의 같이 걸을까.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 네,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이게 흰색 상의와 하얀색, 꽃무늬가 딱 비쳤어야 하는데 딱 흰색 상의만 나오는군요. 살짝 빼주시나요? 네, 좋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대학에 가면 제가 원하는 공부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심리의 철학적 이해. 그 강좌를 신청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한참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했다 잘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이 남자 심리를 좀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사람의 심리를 알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가고 보니까 데카르트, 샤르트르 이런 거더라고요. 정말 철학.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D+ 받고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진짜 철학하시는 분들. D+ 받고 끝까지 재수강 안 해서 제 성적표 모두 거의 A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D+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런 예도 있었어요. 친구들이 강좌 제목만 보고 성의 역사. 와, 재밌겠다 하고 몰려갔는데 그 성이 아니라 캐슬이었다는. 그래서 그 성의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학에 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영주처럼 설레이죠. 그런데 한편 달리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고등학교 때이기 때문에 내가 물론 원하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이점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때는 지리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일반사회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지구과학도 배우고 생물도 배우고 정말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더라도 지리에서 하한당구, 해안당구, 범람원 이런 거 다 알고요. 또 역사를 배웠던 그런 기억들도 새록새록 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험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영주가 공부가 입시가 힘들어도 짜증나진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때를 생각하면 설레이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될 때 있죠. 공부가 안 될 때는 나중에 내 목표를 다 이룬 다음에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공부가 잘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부가 안 될 때 계속 안 된다 라고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다 이룬 다음에 수능 시험을 잘 보고 어느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을 그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꿈을 이뤄서 어떤 직업을 가질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지금 공부할 힘이 많이 나실 겁니다. 예, 여러분 힘내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 국제법과 국제기구, 17 국제법과 국제기구, 그리고 18번째 주제 국제관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국제관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복합된 강좌 27강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 국제법과 국제기구로 넘어왔습니다. 17번째 주제 국제법, 국제기구. 그러면서 국제법에서 뭐 배웠었죠? 그렇죠. 국제법의 종류 3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약, 국제관습법,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배웠죠. 조약은 문서로, 그래서 명시적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명시적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한다 라고 했죠. 국가 간에 체결되기도 하고 국가들 간에 체결되기도 하고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체결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간습법이 있고요. 그것은 체결 당사국이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 행위 주체를 구속한다. 묵시적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의 특징을 국내법과 비교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국가 간의 합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정될 뿐 뚜렷한 하나의 입법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집행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있긴 하지만 국내의 사법부 같은 그런 사법부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법 부분 잘 정리를 해두시고 이번 시간부터 국제기구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국제기구에서도 두 가지입니다. 국제법의 두 가지, 국제기구의 두 가지예요. 국제법의 두 가지, 종류, 특징. 국제기구의 두 가지는 분류. 국제기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분류, 그리고 국제연합입니다. 되셨나요? 예. 국제기구의 분류 관련해서는 분류 기준을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115페이지 4번 문제를 보면서 국제기구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서 먼저 지난 시간 복습까지 이렇게 좀 해보고요. 여기도 이미 국제기구가 분류가 나왔는데요. 그럼 먼저 분류부터 여기다 필기를 하고요.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국제기구의 분류. 기구 분류. 여러분 이건 여러분 스스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국제기구 분류, 기준, 카테고리. 이건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첫 번째 국제기구 분류 기준. 회원 자격에 따라서 두 번째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세 번째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 외우세요. 회원 자격에 따라서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셔야 돼요. 회원 자격이 국가인지 아닌지 회원 자격이 국가만 가입할 수 있으면 정부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정부간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UN, WTO 이런 것들 다 여기 정부간 국제기구에 속하는 거죠. 정부만, 국가만 회원 자격이 되니까. 그린피스는요? 그렇죠. 여기 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린피스. 그래서 어떤 이 우리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문제에 자주 나오는 국제기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UN, WTO 또는 EU 그리고 IMF,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엠네스티 정도로 몇 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져다가 분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넣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류, 회원 자격, 지리적, 기능적. 회원 자격이 정부간이냐, 비정부간이냐. 되셨죠? 두 번째,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어떤 대륙에 있던지 간에 세계의 모든 국가라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세계적 국제기구고, 세계의 모든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세계적 국제기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 국제기구가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EU는 어디 속할까요? 이 두 개 가운데 EU는? 그렇죠, 여러분. 지역적에 속하는 거죠. 여기 두 개 가운데 EU는 어디 속할까요? EU는 정부간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린피스는 세계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그린피스는 세계적이죠. 어떤 대륙 또는 어떤 지역에 국한돼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거 한번 볼게요. 기능적인 거. 모든 기능을 포괄하고 있으면 포괄적 국제기구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일정 부분에 관해서 관여하고 있으면 제한적 국제기구라고 부릅니다. 제한적.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EU는 포괄적일까요? 제한적일까요? 포괄적입니다. 왜요? 유럽연합 모든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속합니다. 그러면 제한적인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WTO 같은 거 있습니다. WTO. 왜 여러분?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WTO를 한번 여기도 넣어볼까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일까요? 지역적일까요? 세계적이죠. 정부간일까요? 비정부간일까요? 그렇죠. 정부간이죠.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국제기구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또 하나는 이렇게 분류 기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암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 지리적 범위, 기능적 범위. 회원 자격에 따라서 정부 간,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정부 간, 비정부 간. 그리고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포괄적, 제한적.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통해서 국제기구에 관련된 문제를 3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 115페이지부터 해서 4, 5, 6번 문제를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4번 문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다 같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4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찜한 학생들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같이.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읽어보면 1992년 국제연합 주도로 열린 리우회의에서 155개국은 생물 다양성 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이 서명을 했네요. 협약에. 그렇다면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은 국제법의 종류 가운데서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이 3가지 가운데에서 어디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약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조약에 이르면 조약은 보통 어떤 조약으로 끝나거나 어떤 협약으로 끝나거나 어떤 협정으로 끝나면 그건 조약이고 보통 그렇고 여기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155개국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조약의 예로 한일업협정,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식으로 두 나라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나라들 간에 맺은 것도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협약 체결 이전부터 희귀동식물 서식지인 아마존 원시 열대림 보호 활동을 펼쳐왔던 국제환경운동 시민단체들, 그렇죠, 국제시민단체들이네요. 협약 이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대요. 그 예로 2001년에 그린피스는 대표적인 열대수종인 마호가니 불법 거래에 다국적 기업들과 부패한 정부가 연루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브라질 정부로 하여금 모든 마호가니 벌목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네요. 이 국제사회에서 그린피스라는 비정부간 국제기구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기업 생물 다양성 협약은 환경 보존 차원에서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된다. 이거 아니죠. 국제 관습법이 아니라 조약이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2번 기업은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법의 일반 원칙? 아니죠.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3번 니은은 여기 보세요. 국제환경운동 시민단체는 정부 간 기구. 이거 맞습니까? 정부 간 기구. 여러분 국제환경운동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회원 자격으로 봤을 때 비정부간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당사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만 이건 맞지만 정부 간이라고 말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4번 니은은 국제환경운동 시민단체는 기업, 조약 체결의 비준 주체로서 자격을 갖는다. 여러분 이거 어려웠나요? 아니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국제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이 비준 주체가 될 수가 없죠.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정책 결정권자의 확인입니다. 결정권자의 확인. 최종 정책 결정권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비준 확인하는 거죠. 조약 체결단이 조약을 체결해 오면 대통령이 그렇구만 하고 확인해 주는 게 이게 비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비준을 하기 위해선 비준해도 된다는 비준 동의,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죠. 따라서 비준의 주체는 최종 정책 결정권자, 한 나라 내부의
국가기관으로서 그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지 국제환경운동시민단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틀렸죠. 이게 틀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번 니은은 국제환경운동시민단체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기억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죠. 여기 보세요. 협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를 하고 대표적으로 그린피스가 이런 것들까지 찾아내서 이런 부패와 그다음에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찾아내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그래서 압력을 가하기도 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맞고요. 기억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였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예. 2011년 수능 문제를 하나 더 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국제법 관련해서는 웬만큼 여러분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예. 이제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요. 밤잠을 설치니까 선생님 눈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방송하는 지금이 8월이 아직 안 됐거든요. 7월 말인데 많이 졸리고 힘들고 그러시더라도 건강관리 특히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13학번 강경민 학생이 찜한 문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교사가 제시한 A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거 보니까 학생 여러분 다음 국제기구를 A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세요 했습니다. 국제기구의 분류에 관한 문제죠.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낮기도 하지만 출제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수능이 출제된다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죠. 따라서 국제기구의 분류, 이 기준들, 카테고리들은 여러분이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갑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WTO와 UN은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랬습니다. WTO와 UN을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네요. 뭘로 하면 같은 범주가 될까요? 딱 들어오죠. 정부 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또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UN은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없대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을이. 그리고 병이 나토와 EU도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없어요. 이렇게 했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갑과 을은 잘했는데 병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아요. 두 기구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럼 이걸 수정해서 보면 WTO와 UN은 같은 범주, 나토와 UN은 다른 범주, 그리고 나토와 EU도 같은 범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틀렸으니까 반대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부터. 명시된 국제법의 존재 여부. 5번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국제법에 기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명시된 국제법의 존재한다라고 보여져서 다 같은 범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거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나토와 유엔도 같은 범주로 분류되어야 돼요. 따라서 이게 분류 기준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또 볼게요. 군사적 강제 가능 여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군사적 강제가 가능한 건 유엔이 군사적 강제를 쓸 수가 있죠. 군사적 강제 제재를 쓸 수가 있죠. 안보리를 통해서. 그래서 유엔은 쓸 수 있는데 WTO는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같은 범주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분류한 게 아니네요. 만약에 이거에 따라서 분류했으면 WTO가 유엔이 같은 범주로 분류될 수 없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류 기준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돼야 되는데.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관할 업무의 포괄성 그랬습니다. 포괄성. 업무의 포괄성. 그러면 포괄적인지 제한적인지라고 보는 거죠.
그럼 보세요. WTO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니까 이게 제한적이고 유엔은 여기 첫 번째 요것만 봐도 이거는 포괄적이잖아요. 국제연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니까. 만약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다면 WTO와 유엔이 다른 범주로 분류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 회원 가입의 자격 그랬습니다. 회원 가입의 자격 그랬어요. 회원 가입의 자격은 국가 간이냐, 정부 간이냐, 비정부 간이냐. 이걸 가르는 거죠. 정부 간이냐, 비정부 간이냐. 만약에 2번에 따라서 나누면 WTO와 UN 모두 정부 간이니까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네요. 맞네. 이거 맞는 것 같네. 또 가볼게요. 나토와 유엔은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나토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이거 두 개 다 모두 정부 간 국제기구잖아요. 정부 간이죠. 따라서 이것도 만약에 회원 가입의 자격에 따라서 분류를 했으면 이것도 같은 범주로 분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다른 범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회원 가입의 자격에 따라서 분류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1번이 돼요. 1번.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보면 세계적인 국제기구가 있고 그리고 지역적인 국제기구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WTO나 UN은 모두 세계적인 경민이한테 안 물어봤네요. 경민, WTO나 UN은 모두 세계적인 국제기구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둘 다 세계적 국제기구가 되니까 같은 범주. 맞네요. 그런가요? 또 해볼까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엔은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없어요. 왜요, 경민? 유엔은 세계적이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바로 지역적이죠. 맞습니까? 예, 서유럽, 미국 등 거기만 이렇게 가입할 수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 같은 분류로,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 맞네요. 이것도 하나 확인해 볼까요? 나토와 EU는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정정해 주었죠. 왜요? 경민, 유럽연합 세계적, 지역적. 그렇죠. 지역적. 이것도 지역적. 그렇죠. 그러니 이거 두 개는 같은 범주로 할 수 있다라고 정정해 주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분류한 기준들을 보니까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분류했구나. A 기준은 지리적 범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됐죠?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116페이지 6번 문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세계로 알릴 지혜 보겠습니다. 국제기구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 2011년 수능 문제를 찜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다른 데 문제 배치한 기억이 납니다. 맞죠?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의 방위동맹의 필요성에 따라서 1948년 파리에서 대서양 동맹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1949년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2011년 수능에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이렇게 대비돼서 출제되기 전까지는 이것들은 그렇게 심도 깊게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졌거든요. 역사 속에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기 전까지는 별로 공부를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출제되고 나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공부해야 될 국제기구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과의 방위동맹의 필요성에 따라 동맹 조약 체결했고 그 후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이제 안보, 방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돼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기어 가는 여러분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집단 안전보장 전략을 구사하는 국제기구로서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지혜. 이거 맞나요? 이건 두 가지 다 틀렸죠. 집단 안전보장도 틀렸고 포괄적이라는 것도 틀렸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세계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지역적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서유럽, 미국, 우리나라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이고, 그리고 안보, 국방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이 아니라 제한적인 겁니다. 또 하나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국가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안전보장한 거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단 안전보장의 대표적인 예는 어디냐면 유엔입니다. 유엔 속에는요, 나랑 친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나랑 별로 안 친한 나라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게 바로 집단 안전보장 전략이에요. 그게 이상주의에서 말하는 집단 안전보장 전략이에요. 집단 안전보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끼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적국도 다 같이 모이는 게 집단 안전보장 전략입니다. 따라서 여기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 자기네들 편끼리 모였잖아요. 이걸 가져다가 집단 안전보장 전략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니은. 가나는 냉전 체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보세요. 미국 중심으로, 소련 중심으로, 우르렁. 맞죠? 맞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가는 나의 해체로 바로 디귿선지가 어려웠죠. 디귿선지가 어려웠습니다. 이 디귿선지가 어려웠던 이유, 그동안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많이 다루지 않아 왔다는 거죠. 왜요? 얘가 역사 속에 사라졌으니까. 예. 미소 간에 이런 냉전이 붕괴되고 지금 탈냉전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됐습니다. 맞아요. 해체된 거 맞아요. 그래서 얘가 해체되고 나서 그렇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존립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해체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건 맞지만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차원의 국제기구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실되어서 해체되었다 하는 건 틀렸다라는 거죠. 이 디귿선지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 얘네들 자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틀렸습니다. 리을 볼게요. 나의 등장에는 군사적 대응력을 갖지 못하면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작용한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기억선지를 틀렸고 이건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기억에서 집단 안전보장 전략은 틀린 거예요. 집단 안전보장 전략은 적국과 우리 편까지 다 같이 아우르는 이른바 유엔과 같은 것이고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군사적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면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 힘을 기르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할 수 없으면 힘을 기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현실주의적 시각이 되고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게 현실주의잖아요. 세력 균형, 힘의 균형.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을선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국제기구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앞부터 가서 국제법의 종류, 그리고 특징들, 국내법과 비교해서, 그리고 국제기구로 넘어오면서 국제기구의 분류, 그래서 회원 자격에 따라서,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왜 화를 내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 국제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해야 되는 국제연합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이 국제연합에 관련된 이 내용들은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암기해주세요. 국제연합의 대표적인 기구가 몇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것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난 수능에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다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기능이나 역할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얘네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들이 틀렸다는 거 다 찾아낼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볼게요. 총회 역할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여기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이에요.
여기가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반드시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안보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안보리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가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이죠. 또 차이를 보겠습니다. 총회의 결의는 권고성을 띱니다.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고 총회 결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인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렇게 좀 해봐. 하는 권고성입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결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뭐 이라크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어떤 결의를 했다면 그것은 구속력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제재나 아니면 군사적 제재 이런 것들을 수반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우리 교재 113쪽에 보시면 테마 특강, 자료 분석 특강, 테마 특강에 국제연합의 제재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경제적 제재를 보면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다른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일부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외교를 중단하거나 하는 등의 제재. 이런 것들을 가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41조의 두세 번째 줄에. 또 42조에 보면요. 군사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인 결의안들을 한번 보세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적 결의안 보면 1990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에 대한 무력 사용 승인을 한다거나 군사적 제재.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2009년 9월에 보면 리비아 무기 판매 및 수송 금지하는 그런 결의안을 한다거나 어때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아주 강력한 구속력, 그런 강제력 이런 것들을 가집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제재를 수반하죠. 그래서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총회의 구성은 모든 회원국, 유엔 모든 회원국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긴 하지만 사실상 안전보장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래서 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리고 미영푸 중러 여기가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속하죠. 항상 임명된 이사국, 항상 임원인 나라. 그리고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가 있는데 2년의 임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2012년 임기인 5개 나라가 있고 2012년에서 2013년 임기인 5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개 나라씩 교체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다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 10개 나라가 2년 임기로 있는 10개 나라, 15개 나라가 있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총회는 한 나라 한 표주의, 일국 일표주의. 이 총회를 보면 주권을 가진 모든 나라는 경제력이 크건 작건, 국토의 면적이 크건 작건 모두 다 평등하구나 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를 가보면 또 아니에요. 국제사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구나. 이걸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안전보장이사회 보면 일국 일표주의지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 나라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 모두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그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해도 14개 나라가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한 나라만 반대해도 그건 통과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존재한다. 이건 완전 강력한 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결 조건을 보면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한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상임이사국 한 나라라도 싫으면 다수결로 더 많은 나라가 찬성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꼭 비교해서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역시나 유엔 산하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는데요. 판단 준건 국제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죠.
저기 보시면 강제적 관할권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면 그냥 국제사법재판소가 알아서 가서 그 분쟁에 개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한쪽 당사자의 청구로도 재판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하면 두 나라 모두 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했을 때만 재판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 관할권 없음,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안 지키면 안보리계의 조치가 뒤따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국제연합에 관련된 부분들 총회 안전보장이사의 중심으로 여러분 비교를 해두시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보시고 이제 관련된 문제를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하디, 독한, 악바리, 우리 보십시오.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가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시 독일과 일본에 맞서 전쟁을 이끌었던 영국, 미국, 소련의 주도로 국가 간 평화의 보존을 위해서 창설이 됐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간 평화를 목적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가 뭘까요? 더 읽어볼까요? 가의 핵심적인 목표는 국가들이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국가 간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응 수단을 조직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다. 가가 뭘까요? 가가. 국제연합 UN이 되는 거죠. 국제연합 UN이 되는 겁니다. 맞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UN이잖아요. 맞네요. 이를 위해서 국제평화 안보를 유지하는 책임을 나에 실질적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결의에 따라 걸프전 등 전쟁에 개입하기도 하고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나 어딜까요? 나 여기 국제연합이고요. 국제연합 가운데서 나 그렇죠. 안전보장이사회죠. 우리 다 알았어요? 우리 다 알았어요? 안보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부여해서 전쟁에 개입, 평화유지군 파견 이거 다 안보리의 권한이 됩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 유엔의 총회에서는 일국 일표주의가 적용된다. 우리 맞아요? 맞아요. 니은 가는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연맹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국제연맹이 맹해가지고 없어졌다고 저희가 막 그랬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는 이런 전쟁 하지 말자고 국제연맹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국제연맹은 국제연합에 비해서 강제력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국제연합은 국제연맹에 비해서 보다 더 큰 그런 군사적인 그런 측면의 제재, 그런 것들, 힘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유지군처럼 이렇게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연맹과 다릅니다. 맞습니다. 디귿. 나는 국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기구다. 여러분, 국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 여기 지금 나는 안전보장이사회.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틀렸죠? 틀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의사결정에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의 역할이 큰 비중을 갖는다. 맞아요, 우리? 그렇죠. 여기 안보리에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가 있고 5개의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으로 보통의 안건이 의결되는데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전부를 포함한 9개 나라 이상의 찬성. 다시 말하면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그 안건이 통과가 안 된다. 거부권이 존재한다.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라는 것 알 수가 있죠. 예,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푸셨죠?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사학과 13학번 오연이 보십시오. 연대사학과 꼭 하십시오. 옳지 않은 것. 국제사법재판소의 활동의 미미한 성과는 국제법을 촉진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1950년 이후 주권 국가의 수는 3배가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국가들이 탄생하면서 국가의 수는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사건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늘어났는데 국제사법재판소가 맡은 그런 사건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국가들의 3분의 2는 단 한 번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출두한 적이 없고 재판소에서 갈등을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북반구의 민주주의 국가들만이 동의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가 104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국들이 그 판결을 따른 경우는 60%에 불과하대요. 참 구속력이 이렇게 국내 상황처럼 이렇게 있지 않은 거죠. 이러한 수치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국제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꺼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다 얘기가 됐죠? 국제사법재판소의 미미한 성과. 그래서 이런 사례들 다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국제사회에 사법적 절차를 적용하는 기구가 존재한다. 맞아요, 오연? 그렇죠, 맞죠. 국제사법재판소가 바로 국제사회에서 사법적 절차를 적용하는 그런 기구인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서 판결하는 기구네요. 국가 간 분쟁에 대해서 판결하는 기구, 오연 맞죠? 맞습니다. 3번, 국제법 적용 절차를 따르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미흡하다. 여러분, 국제법 적용 절차, 이게 뭐예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건데 이걸 따르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미흡하죠. 맞죠? 북반구 민주주의 국가들 몇 나라만이 동의하고 있을 뿐 여전히 꺼리고 있다라고 했죠. 맞는 내용입니다. 4번,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들의 동의 없이도 재판을 진행한다. 오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국내 상황과 달리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에는 국가 간 분쟁에 있어서 양 당사국이 모두 재판을 신청했을 때 그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당사국들의 동의 없이도 안 돼요. 당사국들이 동의했을 때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당사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4건 가운데 60%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았다잖아요. 그 얘기들 보면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모두 다 해보았습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법의 2가지, 국제기구의 2가지, 분류, 그리고 국제연합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마인드맵, 지도가 쫙 그려지고 있는 거 맞죠? 이제 18번째 국제관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우리 일반 사회를 선택한 학생들의 특징은 일반 사회, 경제, 사회문화, 법, 정치 이런 걸 선택한 학생들의 특징은 역사 쪽이 좀 약한 학생들이 많죠. 예, 역사 쪽에서 그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 뭐 사건들을 나열하고 그 역사적인 의의나 이런 것을 찾는 것에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정치나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부분 가운데서 특히 이 부분에서 냉전의 형성과 변화 이 부분에서 어떤 세계사적 흐름에 맞물려서 예,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몰타 선언, 닉슨 독트린, 뭐 트루먼 독트린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의의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진짜 4단원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1단원에 있었으면 여러분 이만큼 어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역사를 못한다고 해도 1단원에 있었으면 이만큼 싫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4단원에 있어서 반복 횟수가 적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부터 정말 꾸준히 반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8번째 우리 수능 완성교재 18번째 국제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2가지입니다. 냉전의 형성, 탈냉전. 여기 과정.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우리나라의 외교. 거기 맞물려서 두 가지입니다. 냉전의 형성, 탈냉전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외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교재의 냉전의 형성과 변화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정리하는 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제일 앞에서 국제정치 파트 제일 앞에 와서 배웠던 것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게 되었는지.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에 뭔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게 이제 나타나는 게 국제사회예요. 따라서 국제사회가 형성되려면 국가가 없으면 안 되죠. 국가가 나타나야 국제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언제부터 주권국가가 나타나나 봤더니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기억나시죠?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국가가 형성. 그래서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얼마나 막 많은 나라들이 막 이렇게 상호작용해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발달하게 되었다. 거기까지, 역사적인 부분 거기까지 해서 우리 수능 완성 교재의 16, 테마 16의 1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냉전이 성립한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 성립하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제 볼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성립되나 봤더니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소련의 이 대립, 팽팽한 대립을 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양극체제라고 또 이렇게 짝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이라는 하나의 극, 소련이라는 하나의 극, 두 개의 극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니까 양극체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양극체제, 냉전이 성립되었는지 보니까 먼저 이거예요. 이거. 지금 소련과 미국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승전국이죠. 예, 소련이 이제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 우리 공사 하나 시키겠어. 그래 놓고 이제 공산화 전략, 동구권부터 빨간 물을 이제 이렇게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팽창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구권의 위성 국가와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동구권으로 중국으로 빨간 물을 막 들여가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네요. 이거 대비돼서 바로 냉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 세력 균형.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세력 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소련이 이렇게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걸 가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어때요? 봉쇄해야죠. 그래서 이 냉전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의 팽창 정책과 미국이 막아서는 더 이상 빨간물을 들이지 공산화시키지 못하게 막아서는 봉쇄 정책 간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어떻게? 유럽이 이렇게 다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마셜 플랜입니다. 그게.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정책을 선언한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우리 미국 저 멀리서 그냥 이렇게 관망하고 있지 않겠다. 전 세계적 상황에 개입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철저하게 이제 소련이 이렇게 팽창해 오는 것을 막아서고 그런 상황에 개입하겠다. 라고 선언한 것이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제일 앞에 16, 제일 앞에 국제사회 형성, 국제사회 발달, 그리고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 이렇게 왔어요. 변화되는 첫 번째 모습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팽창하니까 미국이 막아서면서 미소 중심의 냉전이 성립된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나타난 마셜 플랜, 트루먼 독트린 이게 나오면 냉전의 형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